그래서 사실 저를 포함하여 저희 시대의 과학자들이 가장 사랑했던 물리학자는 리차드 파인만이거든요. Hello, Leonard. Do you like my bongos? If it disagrees with experiment, then we come. 파인만 하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이거죠. 파인만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어록이 있구나. 어록이 마지막 지구 멸망의 순간에 멸망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과학 이론이 딱 하나만 있다면 뭐냐? 그 파인만한테 물어봤대요, 누가. 그러니까 좀 극적으로 만들자면 좀비가 창궐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진짜 지구가 멸망 직전까지 간 거죠. 네. 생존자는 이 방 안에 있는 한 20명의 아이들 정도밖에 없고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나예요. 과학자인 나야. 이제 내가 뭔가를 누를 텐데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좀비는 다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한두 마디 하면 죽을 운명이 시간이 있죠. 없죠. 그렇죠.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한두 마디 이 몇 마디야말로 인류가 다시 문명을 시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어야 할 텐데 자 이런 상황에 처한 과학자라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극단적인. 이런 벌써, 거죠. 벌써 재밌잖아요. 이런 거죠. 네. 파인만은 그 시점에 과학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은 사실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 한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답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 파인만은 아주 찐 물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찐이냐면은 다른 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정도의 물리학자예요. 네. 프린스턴 대학의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프린스턴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입학 시험에서 뭐 물리학 수학은 다 만점이었는데 국어 성적이 떨어지고 역사 성적이 떨어져서 입학을 시켜야 되는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파인만은 자연과학은 이 자연에 있는 실제 사실들을 다루는 학문이고 누가 하나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 영어, 그러니까 국어란 것은 인간의 약속에 불과하다. 결국은 다 외우는 걸 텐데 여기에 나는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까처럼 우리가 사랑 얘기 같은 거 하고 있으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냥 사랑은 서로 정의할 수 생각하는 없지. 사랑이 다른데 이런 무의미한 얘기를 왜 오래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명제가 없잖아요. 시작할 수 있는 명제가. 심지어는 그 철학에 대한 적대적 느낌도 있고 아, 적대적이에요? 철학에 대해서? 다 소용없다 이런 식의 생각. 사실 이런 모습이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의 제 모습이랑 비슷해요. 학창 시절의 제 생각도 이제 아직 짧은 생각일 때지만 이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주는 그 중압감이 되게 커요. 그렇겠죠.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 심오하고 이게 정말 내가 이걸 다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건 다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에서 도를 깨달으면 다른 거는 자동으로 다 이해할 거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 학문 하다 보면은. 네. 근데 사실 정석영 작가님이 제가 알기로 철학을 네. 이렇게 메이저 하셨던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아 철학 전공하셨나요? 근데 저는 철학을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졸업을 하지 않았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둬서 한 17세기, 18세기 정도 철학자들한테 거기서 머물러져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철학자이면서 물리학자고 물리 좀다 했죠. 수학자들이었어요. 저 시나리오 쓸 때 아까 물리학 법칙에 따라 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관성의 법칙 같은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세계. 그리고 이제 어떤 외력이 가해지죠. 외력이 가해지죠. 이걸 작용 네.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볼까요? 힘이 사건이 가해지죠. 일어나면 갈등을 통해서 생겨나요. 그 다음에 뭐 가속도의 법칙. 이제 자기 힘이 가해진 쪽으로 욕망이라고 할까요? 캐릭터와 욕망과 갈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시나리오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에서 많은 걸 배우진 않았지만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말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비트겐슈타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게 물리학의 법칙인 것 같아요. 물리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죠. 비트겐슈타인. 그러게. 그 문장이 주는 그 함이 네. 크기 때문에. 당시 사실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중심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었고요. 유럽의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만 해도 아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철학을 다 꿰뚫고 있었고 양자역학을 만든 하이젠베르크도 뮌헨이라는 도시에서는 피아니스트로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교양인들이 사실 물리학자였거든요. 당시에. 파인만은 정말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말도 막 하고 뭐 교양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심지어 교양의 적대적이기까지 한 그 자서전에 가까운 책이 바로 파인만 씨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바로 이 문장이 사실은 이 사람이 교양에 대한 그 적대감을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제목이 나오는 부분이 그 에피소드가 이제 파인만이 이제 프린스턴에 갔는데 대학원에 네. 입학한 첫날 그 학장이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티타임을 같이 가져서 네. 이 신입생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인데 누가 와가지고 저 파인만 씨 차를 드리려고 하는데 크림을 넣을까요? 아니면 레몬을 넣을까요? 물어봤대요. 자기는 한 번도 이제 차를 먹어본 적도 없고 차에 이걸 뭘 넣어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둘 다요. 네. 그러자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 헤헤헤헤 웃었다고 나와요. 헤헤헤 웃고서 아, 파인만 씨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웃었다 그러는데 아무도 웃지 않잖아요. 예. 전혀 안 웃긴데요. 우리 차를 안 먹으니까 우리. 왜냐하면 크림이나 우유 같은 거에다가 레몬, 산을 섞으면 응고되나요? 응고돼서 침전돼요. 아 그러니까 그런 절대로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유머인데 제가 이제 이 유머를 했을 때 아무도 웃지 않는 걸 언제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우리나라는 이게 안 통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도 아, 섞어 먹어. 우리 다 넣잖아요. 다대기도 넣고 깍두기 국물도 넣고. 네.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단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걸 왜 섞어? 네. 이게 다 인간의 약속에 불과한 건데 알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른다고 무시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권위를 싫어하고 하지만 이제 물리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였죠. 프린스턴에 가서 불과 한 1년 만에 벌써 이미 논문이 2편 있어요. 이미 벌써 그 국제전을 낸 논문이 2편이 있고 지도 교수가 보기에는 충분히 발표할 만한 중요한 업적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봐라. 오. 그 세미나를 지원하는 사람이 그 거기 이제 학과의 유진 위그너라는 교수였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가 될 사람이에요. 머지않아. 아. 이제 이번에 뭐 어떤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듣기로는 아마 폰 노임만 교수님도 온다는 것 같던데. 그 노이만. 노이만. 폰 노임만? 그래서 폰 노임만은 게임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도 인정한 아마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폰 노임만을 꼽을 만한. 그러니까 그때 바짝 쫄았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했더니 또 한 사람이 그 파울리 교수가 지금 우연히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예요. 네. 노벨상이 몇 명이야? 그 얼굴이 노랗게 이제 변을 가고 있는데 보통은 거의 세미나에 안 오시는 아인슈타인 교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끝판왕이 맞네요. 아 진짜. 그때부터 이제 파인만은 사색이 돼가지고 준비를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발표하기 전에 자기가 발표할 내용들을 칠판에 막 쓰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교수가 들어온 거죠. 자네가 오늘 발표하는 학생인가? 여기 차가 준비돼 있다네. 차 어디 있지? 그래서 차가 저기 있습니다. 하고서 가로치고 썼어요. 일단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했음. 야 재밌다. 농담도 잘하시죠. 농담도 잘하시네. 파인만 씨. 농담을 잘하시죠. 잘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최고급 과학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아직 21살이에요. 네. 파인만이. 만약에 남준 씨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앨범 발표하는 날. 첫 쇼케이스에. 예, 그때 오셨으면 하는 존경하는 뮤지션은 누가 있을까요? 그때는 진짜 안 왔으면 좋겠고요. 안 왔으면 하는 사람. 안 왔으면 하는 제일 사람. 안 왔으면 하는 사람은 어. 아무래도 이제 제 어릴 적 히어로였던 그 이제 나스나 에미넴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이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이제 의사들은 첫 1년차 때 발표를 해요. 아, 발표를 하고 있을 때 작은 손전등이 이렇게 켜져요. 네. 그럼 지적사항을 쓰시는 거예요. 이 등이 들어왔다는 건 지적사항. 그럼 그 순간에 심장이 멎어요. 진짜. 또 얘기하다가 또 잠깐 불이 켜지면 또 지적사항. 근데 발표하는데 갑자기 불이 전부 다 팍 아, 뜨면 이제 그건 그만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깜빡깜빡 이렇게. 정서영 작가님은 자 본인의 신작 영화가 개봉을 해요. 제일 안 왔으면 하는 분은 누구예요? 저는 박찬욱 감독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미 박찬욱 감독 살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감독님과 관계없는 시나리오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첫날은 안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막 내릴 때쯤. 중간쯤 둘째 날 괜찮아요. 네, 아예 안 오시면 또 서운하지 네, 않을까요? 맞아요. 사실 안 오시고 만약에 안 봐주신다면 제가 작품한 또 의미가 많이 사라지는데 둘째 날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게 유쾌하고 때로는 약간 멋있어 보이는 면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교육자로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또 반전 매력이. 그러네요. 이제 프린스턴에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브라질에 여행을 갔다 와요. 브라질. 너무 좋은 거야, 브라질이. 그래서 브라질에 좀 살아보고 싶다. 이제 그런 찰나에 칼텍이란 대학에서 제안이 온 거죠. 오퍼가 온 거죠. 또 오자마자 안식년 보내줄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질에서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포르투갈어를 공부해서 가요. 진짜요? 그 교육자로서의 이 사람의 매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노벨상급 교수가 브라질로 안식년을 온 거야. 그래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 제발 여기 있을 때. 그래서 물론 좋다. 자기는 뭐 물리학 강의하는 거 즐거우니까 하겠다고. 그리고서 고민을 시작해요. 당연히 영어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야 영어로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 잘 못해요. 못하는데 막 떠듬떠듬 막 온갖 영어를 하는데도 자기는 영어를 아니까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듬떠듬 하더라도 포르투갈어로 하는 게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강의를 해요. 와.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가 강제화돼 있어요.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왜 웃기는 거냐면은 교수도 순수 한국인이고 학생들도 다 순수 한국인인데 영어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역사 과목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그 영어로 강의해야 되거든요. 그 일정한 비율을 해서 예를 들면 고구려 was the biggest country of 진짜로요? three kingdom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웃긴데? 일연 로드 삼국 유사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일단 교수가 농담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진짜요? 영어 강의를 할 때 영어로 농담을 하면 아이들이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웃을 수가 없어. 네, 농담. 그리고 굉장히 강의는 굉장히 답답해져요. 맞아요. 유머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선생님 맞아요. 첫사랑 얘기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교수님 뭐 첫 키스 하신 얘기라든지 얼마나 이 친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 극작에서는 코믹 릴리프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코믹 릴리프가 가장 긴장된 순간에 탁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공포와 유머가 같이 갔을 때 무섭고 있는데 깜짝 놀라면서 웃음을 터뜨리면 긴장이 풀리잖아요. 네. 이런 것들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더라고요. 과연 시청자들은 몇 분까지 공포를 느끼면 좋아할까? 3분이 지나면 피곤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긴장을 시키려면 이완을 시켜주고 계속 이어지면 그거 정말 힘들죠. 네. 네. 김상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또 파인만 이론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된 영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1965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네. 한 줄로 설명하자면은 양자역학과 전자기학을 결합한 그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핵심 아이디어 하나만 이제 이야기하자면 양자역학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사실은 영화 컨택트에 나오는 그 컨택트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계 막 떨어지고 막 소통하고 막. 네.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는 저희가 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뉴턴 역학의 방식이에요. 어떤 한 주어진 시간에 물체가 어떤 운동 상태에 있다면 어떤 원인이 제공되면 그 상태가 약간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중요한 게 어떤 원인과 결과죠. 우주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게 그게 소위 물리가 말하는 고전역학인가요? 그렇죠. 이게 고전역학의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주는 전혀 다른 철학적 방식이에요. 목적론적 방식인데 자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네. 손을 놓는 순간 쭉 떨어지잖아요. 이 물체는 왜 이렇게 가야만 할까?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목적을 수학적으로 쓸 수 있을까? 두 번째 방식을 제안한 사람은 해밀턴이라는 물리학자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새로운 물리량 알 필요 없는 걸 왜 얘기하세요? 물어봤잖아요 영화를.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어떤 물리량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이름만이라도. 옛다 이름. 이름은 이제 작용이라 그래요. 작용량이라 그러는데 작용량. 이 작용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모든 경로에 대해서. 놀랍게도 작용량이 가장 작은 그 경로가 실제 경로가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동등해요. 답이 같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외계인과 지구인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네.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 외계인들은 시제 감각이 없어요. 과거, 미래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해밀턴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거든요. 네. 모든 경로를 다 생각하는 식으로 우주를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보여요. 동시에 보여요. 그래서 그 외계인들의 그 언어 문자가 원형이에요. 맞아요. 항상 원형에다가 뭐 새기는데 우리는 직선으로 쓰잖아요. 우리 이미 이 시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문자 자체가 이렇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없어. 문장에 시제가 없고 과거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미래가 뒤에 있기도 하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이 소통을 담당하던 언어학자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깨닫게 되자 자신도 미래가 보여요. 네. 그래서 자신도 과거가 보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질문이 나오죠. 그 언어학자가 외계인에게 물어봐요. 미래를 다 알고 있는데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실제 자기도 딸의 죽음이 다 보여요. 네. 외계인이 아주 재밌는 답을 하죠. 미래는 물론 다 정해져 있고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미래가 실제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만 해. 라고 답을 해요.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론의 좀 다른 버전이죠.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그냥 이론으로 설명했으면 이 영화의 내용을 저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딸이 그 영화 초반부에 딸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과거에 죽은 걸 회상하는 거라고 네. 보였지만 그게 아니죠. 알고 보니 알고 보니까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과거 같아. 이 사람의 미래를 마음 아파서 따라가게 되죠. 맞아요. 되게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은데. 딸이 비록 죽는다는 거 알았다 해도 나는 이 남자 사랑에 빠지고 또 마음이 아프고 맞아, 또 한 번 맞아, 딸이 맞아. 죽고 이 딸을 사랑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맞아요. 현재에도 있다는 맞아요. 게 영화를 보는 체험이 이론을 이해한 것과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파인만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네. 그 파인만 이전에 있던 양자역학은 딱 뉴턴의 철학을 쓰는 거죠. 파인만은 그렇게 보지 않고 양자역학도 역시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다 간 것들을 몽땅 모아서 다 더해보면 양자역학이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적 레벨에서도 두 가지 체계가 가능하다는 걸 보인 거예요. 양자역학 고전역학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도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 만약에 저 영화 속에서 외계인들처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미래를 보시겠어요? 저는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네. 우리는 모두 죽을 거죠. 어차피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고 가까운 미래는 알면 재미가 없다. 우리가 영화의 줄거리를 보고 가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 결말을 알고 가지 않듯이 일단 재미가 없어서 볼 수가 없다. 우리 재미가 없다. 김성 교수님은 아까 신나서 얘기했지만 미래 보고 싶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볼 수 있다면 보시겠냐고요. 보면 돌아올 수가 없거든. 아니 그게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특혜 안 된다니까. 서비스. 나 임들하고 못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로. 타협이 안 돼요. 타협이. 오면 다 꼬여서 안 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승영 근데 작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질문이 의미가 있나요? 간직업. 아니 MC가 이렇게 권위가 없어서야. 간직업. 네. 저요? 네. 예, 저는 빨리 할게요. 저는 과거를 보고 싶어요. 과거를. 네, 왜냐하면 저희는 사건을 보니까. 사건. 미래는 정답이네. 그 사람 속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싶어요. 와 진짜 뭔가 너무 멋있다. 로블링가의 이야기인데요. 이 시기는 1860년대 정도로 이제 올라갑니다. 뉴욕인데요. 당시에는 자동차 같은 게 거의 없던 시절이고요. 다 마차를 주로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에요. 뉴욕의 맨하탄이랑 브루클린이랑 사이에 강 이름이 이스트 강인데 이 브루클린에서 맨하탄 가려면 배를 꼭 타야만 하는 거예요. 배밖에 없었는데 여기가 사실은 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커요. 너무 넓은 강, 거의 한 폭이 한 1km 정도 되는 거의 큰 바다의 강이고요. 면에 있는 네, 곳이니까. 거의 바다로 가는 길이다 보니까 물살도 엄청 셌대요. 이 로블링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겨울에 그 강을 건넌 배를 탔는데 꽁꽁 얼어가지고 갇힌 거예요. 잠시 배가 나가지 못하고 강이 얼어붙으니까 거기 갇히는 사건을 한번 겪고서 이거 안 되겠다. 다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여기다가 다리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요? 네, 가족이네요. 뭐 현 건설 가족일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중공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아버지 로블링이 존 로블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다리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특허 같은 걸 아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좀 유명한 다리를 짓는 건설업자였어요. 다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당시 아마 시장도 설득하고 돈도 또 펀딩도 끌어모으고 예, 좀 물밑 작업을 몇 년 동안 해서 결국에 이 사업 계약을 따내요. 네. 브루클린이라는 다리를 놓게 되는 게 1869년에 시작된 일이고요. 뉴욕의 어떤 상징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브루클린 다리는 현수교라는 방식이거든요. 현수교 다리인데 뭐냐면 이렇게 상판을 다리가 여러 개가 받치는 게 아니고 이 상판을 강선에다가 묶어서 달아놓는 방식이에요. 네. 아무튼 이런 현수선을 사용하는 현수교인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큰 주탑 2개만 있으면 다리를 길게 건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리가 교각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다니던 배들이 계속 다니기가 쉬운 거예요. 현수교는 이 상판의 높이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큰 배도 지나갈 수 있고. 이게 금방 안 된 이유가 강철이 필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이게 강선을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와이어를 이렇게 꼬아요. 그런 다음에 꼬은 와이어들을 또 다시 또 꼬아요. 꼬아요. 이거를 여러 번 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정렬을 강선을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다리였겠죠. 그전에는 없던 재료, 그전에 없던 설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공들여가지고 계약을 따내서 이제 측량을 하러 갑니다.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이를 재고 측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선착장이랑 바지선 사이에 몸이 끼는 사고가 나요. 그래서 수술했는데 이제 파상풍에 걸려서 몇 주 안 돼서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계약을 따내서 이제 막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시작하지도 못하고 사망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들 워싱턴 로블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일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리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 주탑의 높이가 거의 한 100m 가까이 되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주탑을 집안에다 잘 다리를 박아야 되는데 물밑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밑에 들어가서 집안을 파내고 다리를 놓고 또 다시 다져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좀 더 현대적인 방식의 잠함이라는 걸 도입을 해요. 예, 이름이 케이슨인데 예, 이게 뭐냐면
거대한 나무 상자 같은 거를 네.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물 바닥에 가게 하는 거예요. 나무 상자라고 제가 말은 했지만 뭐 테니스 코트 몇 개의 크기의 거대한 상자를 물 밑에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압축 공기를 싸가지고 이 안에는 물이 이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공기가 있으니까 여기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에어포켓처럼 이렇게 쉽게. 그렇죠. 아, 그럼 거기가 이게 에어포켓을 작업장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장이죠. 네. 그 안이 네네. 거대한 에어포켓을 만드는 거예요. 와.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이걸 배우려고 유학도 갔다 와요. 그래서 여러 최신 기법을 동원을 해서 결국은 위에 뚫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죠. 위에 이제 통로가 있는데요. 통로 따로 만들어야 되고.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를 에어락이라고 불렀대요. 이게 우리 우주선에 들어갈 때 에어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밖에서 이제 그 거대한 원기둥 안에 일단 들어가서 문을 닫고 사다리 타고 막 내려와가지고 에어락의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거기가 작업장인 거예요. 이게 완전 우주선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그 당시에 만들었던 거죠. 당시에 전기가 없으니까 이 안에서 사람들이 램프를 켜놓고 작업을 한 거예요. 램프가 여기저기 켜 있고 그다음에 얘를 엄청 크게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겨우 사람이 들어갈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계속 숙이고 있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15cm 정도밖에 못 팠대요. 엄청 많이 파야지 교각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또 폭발물을 설치도 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것 폭발을 같은데. 시켜서 이제 바위를 깨고 이런 일을 하는데 또 화재가 나기도 하고 이런 산소도 일이 부족하고. 그렇죠. 이 워싱턴 로블링이 그 화재를 수습을 몇 번이나 하고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불을 끄고 빨리 탈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그 감압병에 걸리게 됩니다. 네. 아까 잠수병. 갑자기 다이버들이 잠수병에 걸리는 거랑 거의 같은 원리인데요. 질소 중독이죠. 아, 네, 혈, 네. 혈관 네, 속에 맞아요. 질소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많아져서 공기를 쏜다고 했잖아요. 압축 공기. 공기가 압축 공기 상태여서 한 2기압 정도 됐다고 해요. 2기압인 곳에 있다가 갑자기 1기압으로 이제 압력이 뚝 떨어지잖아요. 당시에는 잠수병이라는 말이 없었대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몰랐구나. 이 작업자들이 자꾸 죽어나가고 워싱턴 로블링 본인도 이제 그 병에 결국 걸려서 거의 반신불수 상태가 됐대요. 아이고. 눈도 거의 안 보이고 난청이 오고 그 잠수병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의 말도 못 알아듣고 누워서 그냥 자기 아내한테만 겨우 조그맣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작업장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워싱턴 로블링은 집에서 창문에 망원경 같은 거를 대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수석 엔지니어가 이제 몸져 누운 거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다리가 계속 잘 건설이 돼요. 이 다리가 어떻게 계속 건설될 수 있었는가 하면 아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 이거 지금 뭐 해야 된대, 여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걸 계속 한 거죠. 그리고 인부들도 잘 다독이고 구슬리고 뭐 정치인이나 이런 펀딩을 했던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면 또 그 사람들 로비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그 현장을 계속 지켜준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의 메시지였겠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그걸 계속 다 공부를 해서 왜냐하면 유학도 사실 같이 갔었고 결혼한 상태로 갔고 자기도 계속 보고 배운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이 한 14년 정도 걸려서 공사가 14년. 네, 완성이 됩니다. 왜 14년이나 걸렸냐면 물론 다리 자체도 엄청 크고 당시에 막 신기술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야 이거 다리 무너지지 않을까? 그랬겠네요. 되겠어? 응, 당시엔 너무 이상한 건축물이잖아요. 수석 엔지니어는 왜 안 보여? 니네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조치는 사람들 비리 때문에 있는 더 거 오래 아니야? 걸리죠. 막 이러고 그리고 시장이 바뀌고 이러면은 전 이거 왜 정권이 여기다 자꾸 했던 거. 돈을 이렇게 퍼붓냐 보니까 뭐 강철로 뭐 이렇게 상판을 연결한다는데 말이 말도 안 되는 돼. 소리를 해라 그럴 수도 이러면 그리고 뭐 사람도 많이 죽었다면서 그렇죠. 그거 하다가 그리고 사기도 당해요. 어, 아, 그 강선을 얘기하셨잖아요. 이 강선이 당시에 이제 귀한 재료니까 납품업체가 좀 속인 거예요. 좀 품질이 미달되는 강선을 철근 납품을 불량 했어요. 철근 같은 거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주문해서 다시 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14년이나 걸린 거예요. 사실은 이
워싱턴 로블링이 몸져 누운 거는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하고 한 몇 년 안 됐어요. 2, 3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이미 그때 몸져 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거의 에밀리가 다 한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나머지 11년 동안은 반발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무슨 뭐 너는 존 로블링도 아니고 워싱턴 로블링도 아닌데 무슨 아내인데 무슨 맞아. 다리를 짓냐 이런 게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당시는 뭐 여성한테 투표권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그냥 굉장히 배우는 것도 억압당하고 집에서 현모양처를 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던 시절이었고 여자가 건설 현장에 있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래요. 그래서 아마 이 에밀리는 남편의 이름으로 좀 많은 걸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자기가 지시를 하고 총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거나 뭐 검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그런 사람들이랑도 굉장히 잘 지냈대요. 그래서 이 11년이나 됐잖아요. 사실 11년 동안 현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는 본인이 그 모든 걸 실제로 관장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중간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이 다리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완성을 해야만. 그런데 되죠. 보니까 워싱턴 로블리는 누워 있고 부인이 와서 전화하는데 보니까 뭐 질문할 때도 대답도 잘하고 네, 본인이 다 대답을 했대요. 하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 뭐 이 사람이 그냥 해도 되겠다는 느낌, 이 사람을 믿고 가는 거죠. 이 현장은 돌아가야 되니까. 작가님 되게 정확히 보셨어요. 네.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에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았대요. 알았는데 이렇게 쉬쉬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하던데? 뭐 이런. 에밀리 로블링이 와서 자기한테 지시를 내릴 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이 지시대로 하면 된다는 경험을 너무 많이 쌓았기 때문에 결국 증명했구나. 그래서 24년 동안 이 다리를 건설을 어쨌든 무사히 하고 이제 마치는 날 승리의 상징이라고 하는 수탉을 안고 마차를 타고 이 다리를 이제 최초로 건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도 이 주탑의 이제 명판에 이 로블링가의 이름이 새겨지는데요. 에밀리 로블링 제 위에 있어요. 아니 이 양반 되게 멋있네. 그 브루클린 다리가 차가 다니는 길이랑 사람이 보행하는 길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지을 때는 사람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나눠서 짓냐, 그리고 보행로가 왜 따로 필요하냐라고 지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 다리를 놓으면 브루클린과 맨하탄을 오가는 시민들이 많아질 거고 상업도 더 많이 발달할 거고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다. 엿수 앞을 보신 거야, 그리고 진짜. 사람들은 이 다리를 걸어서 건너야 될 필요가 반드시 생길 것이다. 큰 도시는. 유명한 장면은 9.11 테러가 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묵묵히 그 걸어가는 그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게 브루클린 다리예요. 작년에 이 근처의 공원에 에밀리 로블링 플라자 광장이 새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 다음 주에 뉴욕 가는데. 오, 한번 뉴욕? 에밀리 로블링 광장 한번. 있어 뵌다. 브루클린 다리를 브루클린 다리를 한번 보면서 이 에밀리 로블링이 이 다리를 다 건설한 다음에 법학 이런 것도 새로 공부를 하시고 공부하고 사회활동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1900년도 초반에 뭐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로 중년의 나이에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는데요. 미국의 여성 선거권이 1920년에 그걸 못 보셨구나.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시대를 너무너무 그러게요. 앞서갔던 사람인 거죠. 당시에는 굉장히 여성이 억압받고 사회 진출을 못하고 교육을 못하던 시기였는데 뭔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실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시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남편이 막 반신불수가 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어쩌면 에밀리 로블링 개인에게는 기적 같은 사건이었을 수도 있죠. 이름 앞에 언제나 천재라는 단어가 붙어 다녀요. 아마 여러분이 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천재 시인 이상이죠. 그냥 같이 다녀요. 이상. 그렇게 불리는 다른 시인이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일단 그 이상은 누구인가? 이상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이상 시인은 1910년 생이에요.
일제 강점기로 들어간 그 바로 그 해에 태어난 분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제 강점기를 사셨던 분이었고 이분의 시를 음미하고 이분의 시에서 와 이래서 천재구나. 네. 왜 그런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근데 같아요. 어렸을 때 봤던 그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니까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고. 그 시가 더 무서워. 그 시가 진짜 무서워. 그 시가 무서워. 괴물이잖아, 괴물. 네. 그렇죠. 그 뜻을 모르고 봐도 그냥 그 자체가 주는 되게 독특한 울림이 있어요. 이게 라임 같기도 하고 읽는 것 자체가 어떤 노래를 듣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가끔 잠자리에서 애한테 이제 시를 읽어주는데 애들이 이상시 되게 좋아해요. 그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고 네, 읽어주신 적 있어요? 그거 되게 읽어주면은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게 이렇게 리듬감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애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그 음요를 그냥 느끼면서 읽으니까 왜 1 나오던 2단 왜 계속 나와? 막 몇 번째까지 나와? 이러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야, 따라서 자기도 막 하고 아이들의 눈으로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시더라고요. 그건 몰랐네요. 저도. 이상으로 인물을 정하고 굉장히 행복했다는 소문이 있으시네요. 맞아요. 왜인가요?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네. 이상 시인이 얼마나 물리학을 사랑했고 우리 같은 부류구나. 이공계였어요, 이제부터. 일본계 사람이죠. 이종계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씩 그 제 두 눈으로 확인을 네.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아 정말 이 사람은 찐 이공계였구나. 그래서 표지부터 의미심장하네요. 그죠? 맞아요. 이거 딱 보면 딱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행렬이잖아요, 행렬. 그렇죠? 저는 행렬을 보면 양적하게 떠오르거든요. 벌써 행렬을 보면 이렇게 행렬하고 흥분을 하시는 분 처음 봅니다. 아니 시 표지에 저런 게 있는 시인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본인은 계속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대학 진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당시 경성 고등공업학교에 진학하게 돼요. 그 학교가 나중에 이제 서울 공대가 되는 학교인데 거기 이제 건축학과에 들어가게 돼요. 건축학과에. 거기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해요. 그래서 수석 졸업을 하게 돼요. 수석 졸업을. 그러니까 수석 졸업을 하자 당시 총독부에서 특채를 해요. 총독부의 건축 관련 부서에서 네. 조선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그렇겠네요. 출세의 가도에 놓이게 된 거죠. 네. 실제 그때 몇 가지 글도 쓰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최초의 장편 소설도 쓰고 그림을 그려서 그림이 입선도 돼요. 어이구.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좋은 시절일 수도 있었는데 바로 딱 이 순간에 최악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언제나 기침을 하고 상태가 안 좋아서 네. 병원을 가게 되는데 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아요. 그게 1931년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당시에는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운 병이었죠.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이상의 작품들은 바로 폐결핵 선고를 받은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 여기저기에는 바로 이 폐결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네. 한 개인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을 것 같아요. 조선 총독부의 건축 부서에 스스로 사표를 내고 호련히 저 황해도로 요양을 갑니다. 요양을 하다가 또 여기서 경성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다방을 열게 되는데 참, 좀 특이하죠. 제비다방. 제비다방이죠. 이름도 제비다방인데 다방이라는 것이 당시 굉장히 선진 문물이었고 굉장히 핫플레이스였다 그래요. 그때는 다방이 이렇게 막 되게 지식인들이 모이고 살롱 같은 개념이겠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살롱이라고 했잖아요. 당대의 지식인들, 당대의 작가들, 화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돼서 이상이 자신을 이제 알리는 기회를 얻게 돼요. 만난 사람들이 이상을 보고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을 천재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에게 기회를 줍니다. 신문에 글을 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바로 그 신문에 연재를 한 그 시가 바로 우리 모두 고등학교 때 배운 오감도라는 시죠. 그런 시를 신문에다가 신문사에서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독자들이 막
분노를 항의를 엄청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항의를 하다 못해 이제 분노가 폭발하여 지면 낭비를 하다니 막 온갖 비난이 막 빗발쳐서 옛날에는 신문이 한 장이거든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면 낭비란 말이 있나요? 시 하나를 실으려면 굉장히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편집자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기회를 얻은 거네요. 아무튼. 그래도 신문사에서는 좀 이상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신문의 편집국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과서에서 맨날 배우는 이태준, 뭐 김기림, 정지영 이런 사람들이 편집국장 같은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인들을 되게 호의적이었고 당대 최고의 작가들이 이상을 지지했던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제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안타깝게도 그 거리에서 이상이 체포됩니다. 일본 경찰에게. 왜? 그 이유가 석연치가 않은데 그리고 뭐 조선인이니까요. 네. 더군다나 불량 조선인이고 거동 수상자로 붙잡혀서 한 달 가까이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 추운 곳에서 그렇게 내동댕이 쳐진 채로 한 달 가까이 감옥에 있어서 극도로 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풀려나는 건데 결국은 거기서 숨을 거두게 돼요. 사실 이상의 이 짧은 인생을 보면 정말 조금 반짝 자기가 인정받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시기가 잠깐 있었고 그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은 제대로 인정받은 적은 별로 없는 평탄치 않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저는 이분이 조금 더 오래 생존했어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점이에요. 이분의 정말 그 괴물 같은 면, 독특한 면, 이 면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 이상 시인의 이 시가 무슨 상대성 이론과 물리학에 대한 시라고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상은 왜 괴물인가? 아. 이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니까 이제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특화된 그런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이상이 얼마나 찐 이공계인가를 보여주는 몇몇 예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찐 이과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건 1933 6월 1일이라는 제목이에요. 천칭 위에서 30년 동안이나 살아온 사람, 어떤 과학자, 30만 개나 넘는 별을 다 헤어놓고 만 사람, 역시 인간 70, 아니 24년 동안이나 뻔뻔히 살아온 사람, 가로 열고 나. 이게 물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제가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아마 피커링이라고 아시죠? 에드워드 피커링, 미국의 천문학자인데 수많은 여성들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이분들이 하늘을 분석하고 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천칭이란 게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건데요. 그 연구해온 사람이 있고 30만 개가 넘는 별들을 헤어놓고 있었다. 이 일을 한 사람을 빗대어서 그 하늘을 보고 그 수십만 개의 별을 분석한 사람들. 하지만 나는 뻔뻔하게 24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 안에 그 사실 다 들어가 있네요. 그 천문학에 대한 어떤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러네 관심이 대단했던 거네요, 그죠? 또 다른 시에는 이제 보통 기념이라는 시에는 제가 두세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네. 역시 나는 뉴턴이 가르치는 물리학에는 퍽 무지하였다. 물리학에 낙제하는 뇌수에 피가 묻은 것처럼 자그마하다. 나는 지구의 공전 일주를 기념할 줄 다 알았더라. 뉴턴이나 공전 뭐 이런 그 낙하 문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막 사용하고 있고요. 네. 서양에서는 정말 그 현대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 과연 우리는 그걸 알았을까? 이게 언제나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상 시인의 이 시를 보면 그게 들어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당시의 그 식민지 시대의 경성은요 굉장히 전 세계 뉴스에 밝았어요. 그래서 이상 정도 되는 지식인들이면 시와 무슨 소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만 모여서 과학을 주제로 얘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결정적으로는 사실 이 시를 보면 저는 정말 와 가슴이 정말 띵 하던데 보세요 한번. 여기 보시면
시에 이런 걸 쓰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지금 시의 일부거든요. 아, 3차각 설계도. 점을 찍어서 2차원 행렬, 어레이를 만든 건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양자역학의 제일 중요한 행렬을 쓴 게 아닐까? 전 그렇게 해석했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 근데 왜 행렬이 제일 중요해요?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을 수학으로 쓰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이젠베르크가 만든 행렬 역학이고 다른 하나는 슈레딩거가 만든 파동 역학이에요. 정확히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은 이상이 행렬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럴 수 봤을 거야. 있겠네. 이 밑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자역학의 본질을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장들인데 원자는 원자이고 원자이고 원자이다. 생리작용은 변이하는 것인가?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재배치, 재배열을 할 뿐이라는 것이 우리가 파인만 이야기할 때 했던 세상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것 같지만 원자는 원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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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자들의 재배치일 뿐이다.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인다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도 원자는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다. 방사능 붕괴인가? 방사. 그러니까 원자가 변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원자의 방사능 변화가 일어날 때 그래요. 와, 알고 하는 걸까? 글쎄요. 이건 아까 알았던 것 같은데요? 이거 알았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표현을 누가 그냥 쓸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 이상이 당시 현대 물리학에 대한 내용을 알고 정말 제대로 이해한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그것에 대한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와서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지금 현재 물리학과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진짜 재밌나 봐요. 네, 재밌어요. 저 표정은 행복백이에요. 행복백. 네, 지금 네, 재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이상의 그 중요한 시 건축 무한 육면각체네요. 4차원 시공간을 다루고 있는 시다라는 주장이에요. 여기 이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 그 이제 여러분 봤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네. 얼핏 생각하면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그러면은 사각형이 있고 또 내부의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뭐하러 이런 짓을 계속 하는 걸까? 러시아 인형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러시아 인형을 사각형으로 만들고 있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이와 준비성이. 가위를 갖고 왔는데 만드시게요. 오. 뭘 아, 하시면 요렇게 겹치는구나. 직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사각형의 중심에 이 사각형의 중심이 놓이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사각형 안의 사각형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한 개를 더 끼워 넣으면 이제 쉽진 않은데 일로 끼워 넣을 수 있겠죠? 머리에 상상이 되시죠? 네네. 네, 이렇게 끼우면은 이게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제 하나를 더 하는 순간은 3차원에서 못 해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사각형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은 그 시를 통해서 4차원에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지금 조감해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상 같은 경우 이제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 동경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최신 과학 이론을 들었을 거고 그 당시에 사실 상대성 이론은 대단히 인기 있는 그 토픽이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방문해요. 네. 동경에 방문을 1922년인가 방문을 해서 엄청난 환대를 받죠. 일본 사람들이 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그랬겠죠. 사람이 왔다더라 그래가지고 네. 일본에 막 불풍이 일죠. 아인슈타인의 그 엄청난 불풍이 일어서 그 당시 그 자리에 한국 사람도 있었어요. 동경에 유학가 있었던 한국 사람들도 있어서 이들 중에 일부가 한국에 와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이렇게 순회 강연을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까지 뭐 신촌에 어디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오니 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공고들이 있는 네. 걸 보면 그게 지식인 사회에서는 공유가 됐을 거고 그 이야기를 아마 이상이 들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빛의 속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빛보다 빠르고 느리고 함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우주가 막 변하고 아마 그 차원이라는 단어가 이상한테 꽂힌 것 같아요. 건축가기 때문에 네네. 자신이 아는 모든 기하학은 3차원의 세상이었는데 한 차원을 높여서도 뭔가 기하학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죠. 내가 차원을 하나 더 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만 낸다면 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공계 대학교 1학년 처음에 뭐 물리 이런 거 배우고 이럴 때 애들이 다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3개를 들고 하나의 연필을 더 꽂아보려고 어디다 꽂으면 내가 이 세상 최고 천재가 될 것인가 시도하거든요. 어디다 꽂으면 진짜요? 4차원이 될까. 예. 절대 안 된다는 걸 보일 수 있잖아요. 절대 안 되는데 연필 3개를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하나를 더 꽂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아마 그런 시도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상을 좀 더 이해해 보자면 자 여기는 지금 식민지 시대의 경성이고 자기는 아파요. 그 결핵은 현재 치료법이 나와 있지 않고 곧 나도 몇 년 안에 죽을 것이고 그때 문제가 되는 건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또 식민지 시대의 경성이라는 굉장히 좁은 곳에 살고 있단 말이죠. 옛날 우리 경성은 작았잖아요. 네. 작고 또 사람이 서로 다 알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 3차원이라는 세계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답답하고 그런데 어디선가 누가 차원을 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우주에서 어떤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법칙에 적용된다고 하면 엄청난 매력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박제됐다고 표현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3차원 자기는 세계에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갇혀 있잖아요. 어머 안 됐다. 사실 이 묶인 공간을 벗어나는 거는 묶이지 않은 차원을 하나 찾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막 눈물이 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찾던 1930년대 우리나라의 그 일제강점기 경성의 공간에서 과학을 이야기하던 사람이구나. 바로 그가 이상이었어. 내가 찾던 그가. 저는 김상욱 교수님을 오늘 이렇게 신나하고 즐거워한 진짜 초등학생 김상욱을 본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정말 러블리했습니다. 굉장히 진짜 러블리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논문을 가져와 주셔가지고 논문이 갑자기 되게 읽어보고 싶은 지금 탐을 내고 있는데 논문 재밌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 탐이 나요. 탐이 나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제가 탐이 잠깐 나요. 봤는데. 자 2만 원 시작합니다. 패들 드세요. 불면증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특효약입니다. 특효약. 불면증. 이런 연구자들은 금방 찾아서 프린트하세요. 네, 무료기 때문에 무료예요, 다. 열려 있어서. 무료랍니다. 오늘 장사 접읍시다. 이분을 탐구하시는 또 어떤 의미에서 독특한 괴물 같은 연구자들이 이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구나, 이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구나를 새삼하게 됐네요. 네. 만약에 이상이 조니 김처럼 건강한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고 아주 활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상은 지금과는 다른 시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폐결핵이라는 거 그게 자기 생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끝없이 다른 차원을 고민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들을 써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RM이 있지만 100년 전 우리에게는 PM이 있었죠. 포엣 몬스터. 불타오르는 포엣 몬스터. 준비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그거 잠깐 끄덕끄덕 하더니 그거 생각하신 거예요? 이상으로 하고. 예, 이상. 자, 이상. 잘해. 좋았어. 저도 하나 아쉬웠던 거는 그 이상 얘기할 때 그 이상의 시들이 신문에 연재가 됐잖아요. 네.
신문에 실제로 활자로 찍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인쇄 기법에 대해서.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런 상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네. 생각을 하기가 네. 독특한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너무 재밌는 얘기였어요. 아쉬웠어요. 빠져서. 네. 괴물 작가를 이야기해 보자. 아마 여러분이 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천재 시인 이상이죠. 야, 그냥 같이 다녀요. 그렇게 불리는 다른 시인이 없죠. 그러네요. 이상 시인은 1910년 생이에요. 일제 강점기로 들어간 바로 그 해에 네. 태어난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시를 음미하고 이분의 시에서 와 이래서 천재구나. 왜 그런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근데 같아요. 어렸을 때 봤던 그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그런 시를 신문에다가 신문사에서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독자들이 막 분노를 항의를 엄청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항의를 하다 못해 이제 분노가 폭발하여 지면 낭비를 하다니 막 온갖 비난이 막 빗발쳐서 오감도에서도 저는 사실 제 4호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게 제 4호인데 4호는 정말 난해하게 이를 데 없죠. 숫자들이 네. 일단 숫자들이 다 뒤집혀 있고요. 거울에 비친 것처럼 다 뒤집혀 있고 위에 아래 조금씩 글자가 좀 써 있어요. 이게 유일한 단서인데 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환자가 지금 안 좋은데 상태가 그걸 이제 기술하는 어떤 의사의 기록 같은. 밑에 보면 진단 0.1. 1931년 10월 26일 이상. 이 이상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책임의사 이상. 그 마지막에 뭔가 언뜻 언어 유희처럼 들리는 부분이 그러네요. 재밌네요. 이상 책임이사 이상. 일단 이 날짜는 예상컨대 폐결핵 진단받은 날짜인 것 같거든요. 30일. 그 시기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숫자들을 왜 뒤집어놨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이 거울을 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울을 봤다는 뜻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진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자신이 폐결핵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자기의 사망 선고 같은 것을 시로 남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어떤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씀으로써 객관화시키려는 저는 그런 노력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걸 소개해드린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게 지금 신문에 연재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당시 인쇄했을까요? 활자로 넣었을 텐데. 그러게요. 그 그땐 활자가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워. 사실 이 지적은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타이포그래퍼 이제 유지원 선생님이 이걸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게 없었을 텐데. 신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량으로 찍어야 인쇄 상황이니까 대량으로 찍어야 되니까 활자가 필요한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했을까? 네, 됐네요. 자, 줄을 서세요. 납활자를 했으니까 납활자를 뒤집어서 이가 있다면 이를 뒤집어서 꽂으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안 되죠. 안 되나요? 뒤집어서는 안 돼요. 앞에 이게 볼록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볼록으로 양각으로 튀어나와 튀어나와 있으니까 있으니까 도장같이 돼 있는 거니까 일종의 작은 문자만 도장처럼. 있으면 뒤집을 수 있지만 배경이 있어서 이거 돌리는 거는 가능한데 거울 반전은 따로 만들어야 돼요. 설마 자기가 팔자를 만들었나요? 뭐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짧은 시간에 신문을 하루에 하나씩 막 찍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렵겠다. 기술을 발전시키는 어떻게 했어요? 물론 모르죠. 모르는데 모른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하여튼 그 전문가님 말로는 결국은 사진 찍었을 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진을 넣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사진 식자. 그래서 찍어서 돌려서 색칠한 다음에 붙이고 전체를 사진 찍어서 붙였을 거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글자 중에 뒤집혀진 게 4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반전된 거예요. 이 상태로 있어요. 인쇄되기 전에. 인쇄 그 활자 형태는 이 상태거든요. 이걸 그냥 찍으면 이제 정상으로 바뀌죠. 4가 나오겠죠. 정상 4로 나오죠. 아마도 요
활자를 이렇게 꾹 찍으면 배어나온 거. 불쑥 튀어나오는데 거기를 색깔로 이렇게 살짝 색깔을 칠해가지고 그걸 오려 붙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체를 찰칵 찍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붙였을 거라는 거고 사진처럼. 그 당시 신문을 보면 그렇게 오려 붙인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요. 글자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뭐 기표와 기이라고 하는데 기의는 뜻이잖아요. 네. 이라고 쓰면 이 둘이구나 또는 이런데 기표라는 것은 그냥 그 기호로서 형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형태와 요 디자인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도 이상의 굉장히 그렇죠. 특이한 면이에요. 이 이상의 시를 얼핏 보면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좀 생각을 깊게 해보면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